안녕하세요 여러분, 방자매입니다. 오늘은 스펙트럴 윈도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상적인 혈류는 일정한 속도로 흐르는 라미날 플로우라고 설명드렸었죠. 라미날 플로우는 적혈구들 간의 속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스펙트럼 아래쪽에 이렇게 투명하고 깨끗한 빈 공간이 생깁니다. 이를 우리는 스펙트럴 윈도우라고 부릅니다. 반대로 혈관이 좁아진 협착 부위는 터뷸런트 플로우가 생기죠. 이런 경우에는 적혈구들의 속도가 제각각이라서 이 빈 공간이 이렇게 채워지게 되는데 이를 우리는 스펙트럴 브로드닝이라고 부릅니다. 아래의 그림을 보실게요. 협착 부위와 같이 혈류 속도 분포가 다양해질수록 이 스펙트럴 두께, 즉 스펙트럴 위스가 넓어져서 빈 공간이 채워지는 스펙트럴 브로드닝이 생긴다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첫 번째 그림은 샘플 게이트가 크고 두 번째 그림은 샘플 게이트가 작죠. 이렇게 혈관 벽을 따라 흐르는 적혈구들은 아무래도 혈관 벽과의 마찰이 생겨서 이렇게 중앙에서 흐르는 적혈구보단 속도가 느립니다. 때문에 첫 번째 사진처럼 샘플 게이트를 크게 하면 혈관 벽 쪽을 달리는 적혈구와 혈관 중앙을 달리는 적혈구 모두가 측정돼서 스펙트럴 윈도우가 채워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두 번째 그림처럼 샘플 게이트를 좀 줄여주게 되면 혈관의 중앙 혈류만 딱 측정할 수 있게 되어서 스펙트럴 윈도우가 이렇게 깨끗해집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나이키스트 리밋은 저번 강의에서도 나왔었죠.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중요한 개념이니까 별표 쳐주세요. 나이키스트 리밋은 측정 가능한 최대 혈류 속도를 뜻하고요. PRF의 절반인 PRF 나누기 2로 계산됩니다. 만약 혈류 속도가 이 한계선을 넘어서면 에얼리어싱 현상이 발생합니다. 에얼리어싱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PRF를 높이면 됩니다. PRF는 1초 동안 펄스를 얼마나 자주 쏘는지를 의미하잖아요. PRF를 높이면 장비가 혈류 신호를 더 자주 샘플링하게 되는 거라 빠른 속도의 혈류를 정상적으로 추적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PRF를 너무 높이면 깊은 곳 혈류는 보기 어렵다는 단점이 생기지만요. 두 번째로는 베이스라인을 낮추는 겁니다. 파형의 위쪽이 이렇게 잘려서 아래로 나타날 때 베이스라인을 아래로 내림으로써 위쪽 공간을 더 확보하는 방법입니다. 시각적으로 잘린 파형을 다시 화면 안으로 들어오게 만드는 거죠. 다음 세 번째는 주파수가 낮은 프로브를 사용한다 입니다. 앞에서 나온 도플러 시프트 공식을 보면 도플러 주파수는 이 송신 주파수에 비례합니다. 송신 주파수가 낮아지면 같은 속도의 혈류라도 장비가 인식하는 도플러 변이값이 작아집니다. 즉, 낮은 송신 주파수를 사용하면 에얼리어싱이 덜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도플러 각도를 키우는 방법입니다. 코사인 90은 0이고 코사인 0도는 1이었잖아요. 이렇게 혈관과 빔이 이루는 각도가 90도에 가까워질수록 코사인 값은 작아지기 때문에 도플러 시프트 값도 작아집니다. 다만 에얼리어싱이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고 각도를 60도 이상으로 커지게 하면 속도 측정에 오류가 생겨버리니까 반드시 60도 이하로 유지를 해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CW 도플러로 전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연속판은 나이키스트 리밋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빠른 혈류라도 에얼리어싱 없이 측정이 가능합니다. 단, 특정 지점의 혈류만 선택적으로 검사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는 것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이 에얼리어싱을 제거하는 이 5가지 방법은 시험에 무조건 출제되는 중요한 내용이니까 반드시 암기하셔야 합니다. 그 아래에는 클러터와 노이즈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이 두 개도 에얼리어싱처럼 진단을 방해하는 제거 대상입니다. 이 클러터는요, 도플러 검사를 할 때 혈관 벽이나 심장 근육, 장기 등 움직이는 주변 조직에서 반사되어 나오는 불필요한 저주파의 고강도 신호를 말합니다. 혈관 벽과 장기의 둔한 움직임을 장비는 혈류 신호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다행인 것은 주변 조직이 움직여서 발생하는 신호는 혈류 속도에 비해 주파수가 아주 낮고 진폭은 또 매우 높습니다. 만약 이 신호를 그대로 둔다면 진짜 관찰해야 할 혈류 신호가 클러터에 가려져서 화면이 제대로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치만 월 필터, 이것을 이용하면 이 강력한 저주파 신호를 걸러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짜 보고 싶어하는 고주파의 혈류 신호만 화면에 남게 되는 겁니다. 컬러 도플러에서는 혈관 신호를 가리듯 뿌옇고 번쩍이는 색상 형태로 클러터가 나타나고요. 스펙트럴 도플러에서는 베이스라인 주변으로 이렇게 쾅쾅 내리치는 듯한 월썸 형태로 나타납니다. 정리하면 주변 조직의 움직임으로 발생하는 저주파의 강한 잡음을 클러터라고 하는 거고요. 우리가 진짜 보고 싶은 혈류 신호는 상대적으로 주파수가 높다라는 특성을 이용해서 월 필터를 이용해서 기준 주파수보다 낮은 신호는 차단하고 주파수가 높은 신호만 통과시켜서 클러터를 제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게인을 높이게 되면 혈류 신호뿐만 아니라 잡음 신호까지 함께 증폭되기 때문에 이 게인을 적절하게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 월 필터를 너무 높게 설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속도가 느린 미세한 혈류 신호까지 필터에 걸러져서 영상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월 필터를 너무 낮게 설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조직의 강한 움직임이 확실히 제거되지 않아서 진단에 또 방해가 되겠죠. 자, 그 아래 노이즈에 대해서도 알아봅시다. 노이즈는 초음파 장비의 하드웨어에서 발생하는 정기적인 잡음입니다. 이 노이즈들은 영상 전반에 깔려 있어서 영상을 지저분하게 보이게 만듭니다. 클러터는 주파수가 낮고 진폭은 강하다라는 특징이 있었잖아요. 이 노이즈는 주파수는 다양하고 진폭은 약합니다. 클러터를 없애기 위해서는 저주파 신호를 걸러내는 월 필터를 사용했지만 이 노이즈를 없애기 위해서는 리젝션이라는 기능을 사용해야 합니다. 일정 수준 이하의 약한 신호를 아예 0으로 만들어버리는 기능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스윕 스피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스윕 스피드는 스펙트럼 가로축의 진행 속도를 의미합니다. 하나의 심장 주기를 정밀하게 보고 싶을 때는 이렇게 파형을 길게 느리는 패스트 스윕 스피드를 사용하고요. 여러 심장 주기를 한눈에 보고 싶을 때는 파형을 촘촘하게 모으는 슬로우 스윕 스피드를 사용합니다. 자, 이 위의 그림이 슬로우 스윕 스피드, 저속 스피드고요. 아래 그림이 패스트 스윕 스피드입니다. 교재 그림에는 아마 반대로 쓰여 있을 거예요. 다시 고쳐주시고요. 이것은 영상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눈으로 잘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하이 PRF 모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깊은 곳을 보기 위해서는 반사파가 돌아오는 시간 때문에 PRF를 높이는 데 한계가 있어서 에얼리어싱 현상이 자주 발생했는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PRF를 극단적으로 높여주는 모드입니다. 초음파 펄스가 다 돌아오기도 전에 다음 펄스를 보내는 방식입니다. 때문에 거리 모호성, 즉 range ambiguity가 발생하게 되고 화면상에는 샘플 게이트가 2개 이상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정리하면 하이 PRF 모드는 깊은 부위에 빠른 혈류를 측정할 때 발생하는 에얼리어싱을 해결하기 위해 위치 정확도를 어느 정도 희생하는 기술입니다. 그럼 그냥 연속파를 사용하면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이 PRF 모드는 연속파와 펄스파 사이의 타협점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운데요. CW 도플러의 경우에는 송신용, 수신용 소자가 각각 존재하는 독립된 프로브를 써야 하지만 하이 PRF 모드는 기존 펄스파 프로브를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CW 도플러는 선상 전체의 모든 혈류를 다 합쳐서 수신하지만 하이 PRF 모드는 이렇게 추가로 생기는 샘플 게이트로 신호 수신 구역이 제한되게 됩니다. 이 가짜 게이트 위치에 방해되는 혈관만 없다면 CW보다 훨씬 더 정확한 위치의 혈류를 측정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시험에는 샘플 게이트가 2개 이상 존재하는 이미지를 주고 보기 중 하이 PRF 모드를 선택하는 문제가 나올 겁니다. 이어서 듀플렉스 이미지와 트리플 이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듀플렉스 이미지는 B모드 기본 화면에 스펙트럴 도플러 또는 컬러 도플러를 동시에 보여주는 모드입니다. 두 가지 모드가 한 화면에 동시에 보여진다고 해서 듀플렉스라는 이름이 붙은 겁니다. 트리플렉스 이미지는 이 세 가지 모두를 동시에 한 화면에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뒷장의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B모드에 스펙트럴 도플러만 띄우거나 아니면 이렇게 B모드에 컬러 도플러만 띄우는 방식이 듀플렉스 이미지고요. 아래에 B모드에 컬러 도플러와 스펙트럴 도플러를 모두 띄운 것이 바로 트리플렉스 이미지입니다. 네, 어렵지 않으니까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티슈 도플러 이미지, 줄여서 TDI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혈액의 움직임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심장 근육 같은 조직의 움직임을 측정하는 기술입니다. 기존 혈류 도플러는 적혈구 크기가 매우 작아서 신호 세기는 매우 작지만 이동 속도는 매우 빨랐습니다. 반면에 TDI가 측정하는 심장 근육은 덩치가 커서 신호 세기는 매우 강하고 움직이는 속도는 혈류에 비해서 매우 느립니다. 이러한 특징을 이용해서 낮은 주파수만 통과시키는 로우 패스 필터 필기해주세요. 낮은 주파수만 통과시키는 로우 패스 필터를 사용하면 고주파의 혈류 신호는 제거되고 속도가 느린 심장벽 신호만 추출해서 영상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기존 혈류 도플러에서는 느리게 움직이는 심장벽 움직임을 제거하기 위해서 월 필터를 썼지만 반대로 TDI는 로우 패스 필터를 사용해서 혈류 신호를 제거한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고요. 심장벽이 이렇게 색으로 칠해져 있는 이 영상도 눈으로 꼭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번 혈류 역학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혈관 내 적혈구들의 속도 분포에 따라 크게 라미날 플로우와 터뷸런트 플로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개념이지만 이번 기회에 제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라미날 플로우는 우리말로 층류라고 하는데요. 혈액이 서로 섞이지 않고 나란히 층을 이루면서 질서정연하게 흐르는 상태를 뜻합니다. 층류는 대부분의 정상적인 혈관에서 나타나는 흐름 방식입니다. 혈액이 혈관을 따라 흐를 때 혈관 벽과 직접 맞닿는 혈액층은 마찰력 때문에 속도가 조금 느리고 혈관 중앙으로 갈수록 마찰력이 줄어들어서 속도가 가장 빠르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층류 내에서도 이 슬러그 플로우와 파라볼릭 플로우로 세분화할 수 있는데요. 층류 중에서도 대동맥 입구처럼 혈류가 막 출발하는 지점에서는 혈관 단면 전체의 속도가 거의 일정한, 그림으로 표현하면 벽과 중앙의 속도가 거의 차이가 나지 않고 일정한 이 일자의 속도 분포를 갖는 것을 플러그 플로우라고 하고요. 파라볼릭 플로우는 층류가 기다란 관을 지나다 보면 벽 쪽 혈류와 중앙 혈류 속도 차이가 조금 더 강조되어서 중앙 혈류가 좀 더 빠르고 차이가 좀 더 강조되는 겁니다. 이렇게 포물선 모양의 파라볼릭 플로우 형태가 되는 겁니다. 자, 아래로 내려가서 터뷸런트 플로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혈액이 질서 없이 무작위로 소용돌이치며 흐르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협착으로 인해 혈관이 좁아진 경우 적혈구가 좁은 통로를 지나면서 질서가 깨지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레이놀드 넘버라는 개념을 추가적으로 익혀두세요. 혈액의 흐름이 충류인지 아니면 난류인지 예측하기 위해 측정하는 수치입니다. 이 수치가 높아질수록 난류의 가능성이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레이놀드 넘버가 약 2000을 넘어가면 충류에서 난류로 전환되었다고 보통 해석을 합니다. 자, 이어서 혈류의 흐름을 설명하는 물리법칙 3가지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연속 방정식입니다. 공식으로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혈류량 Q는 혈류 평균 속도 V 곱하기 혈관의 단면적 A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셨죠? 들어온 혈액량과 나가는 혈액량이 동일하다는 것인데요. 혈류량이 일정하기 때문에 혈관의 단면적이 좁아지면 A가 줄어드는 거고 속도 V는 그에 비례해서 증가하게 됩니다. 즉, 협착 부위 전후의 단면적과 속도를 측정해서 협착 부위의 면적을 역산해낼 때 사용합니다. 두 번째로는 베르누이 원리입니다. 유체가 흐를 때 속도가 증가하면 압력은 오히려 감소한다는 원리인데요.
협착 부위를 지날 때 속도가 급격히 빨라지면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게 되잖아요. 이때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압력 에너지는 감소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전체 에너지의 균형이 맞아야 하니까요. 공식으로는 압력의 차이는 4V제곱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초음파는 압력을 직접 잴 수 없기 때문에 이 속도를 측정하여서 압력차를 산출해냅니다. 마지막은 푸어 죄유 법칙입니다. 혈류량과 저항의 관계에 대해 설명하는 법칙입니다. 핵심은 혈류량은 혈관 반지름의 4제곱에 비례하다는 겁니다. 즉, 반지름이 2배로 넓어지면 혈류량은 16배로 증폭하고 반대로 반지름이 반으로 줄어들면 혈류량은 16분의 1로 급감합니다. 미세혈관이 살짝만 수축해도 전신 혈류량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유를 수학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이 각 원리를 세세하게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요. 제가 뒤에 정리해 놓은 표가 있습니다. 이 표에 나와 있는 핵심만 암기하시면 됩니다. 연속 방정식은 혈관이 좁아지면 속도가 빨라진다를 설명하는 법칙. 베르누이 원리는 속도가 빨라지면 압력이 낮아지는 것을 설명하는 법칙. 푸아제유 법칙은 혈관의 반지름이 혈류량을 결정하는 가장 주된 요인이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법칙이라고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공식까지 암기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아래로 내려가서 오늘의 마지막 내용 공부해 보겠습니다. 혈관의 도플러 파형은 심장 박동과 호흡에 영향을 받습니다. 심장 박동에 영향을 많이 받는 혈관을 펄세타일, 박동성 혈관이라고 부르고 심장 박동에 따른 속도 변화폭이 크지 않은 혈관을 논펄세타일, 비박동성 혈관이라고 부릅니다. 박동성 혈관은 심장 수축기에 혈류 속도가 급격히 올라가고 이완기에는 감소하게 되는 혈관입니다. 모든 정상 동맥계가 이러한 형태를 가집니다. 반대로 비박동성 혈관은 심장 박동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평탄하게 지속되는 혈관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말초 정맥계와 모세 혈관에서 나타나는 파형입니다. 만약 동맥에서 이 논펄세타일 파형이 나타난다면 심각한 상류 부위 협착을 의심해야 합니다. 다음은 호흡의 영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페이직은 호흡에 따른 변화가 있는 혈관을 말합니다. 들숨과 날숨에 따라 도플러 신호의 높낮이가 변화하는 정상적인 정맥 파형입니다. 이 논페이직은요, 호흡에 따른 변화가 약화된 혈관을 말합니다. 호흡에 따른 파형의 높낮이 변화가 줄어들고 완만하게 지속적인 형태를 띠는 상태입니다. 해당 정맥의 상류 부위에 폐색이 있거나 외인성 압박의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마지막 어페이직은 호흡에 의한 혈류 변동이 완전히 사라져서 평평한 직선 형태를 보이는 상태입니다. 정맥 내부에 혈전이 존재하거나 혈관이 완전히 막혀서 압력 변화가 잘 전달되지 않을 때 나타나는 파형입니다. 아래 있는 표로 정리하겠습니다. 동맥은 심장 박동을 따라 퍼셀타일해야 정상이고 정맥은 호흡을 따라 페이직해야 정상입니다. 동맥벽은 정맥벽에 비해 두꺼워서 호흡에 따른 변화가 크지 않고요. 정맥 또한 심장 박동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지 않습니다. 특이하게 간정맥, 헤파틱 베인은 정맥임에도 불구하고 이 심장 박동과 호흡의 영향을 모두 받는데요. 정맥 본연의 특성대로 호흡에 따른 영향을 받으면서 위치적으로 우심방과 매우 가깝기 때문에 심장 박동의 영향까지 동시에 받게 되는 겁니다. 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